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은 분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지 약 한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는 마음이 설레이고 또 입찰할 때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행관이 입찰 시작 전에 입찰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분명히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임의대로 입찰 마감 시간을 15분씩 이렇게 연장이나 하고 개찰 결과 그 연장 시간에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경우 과연 유효한 입찰일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이런 사건이 실제요 거창 지원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입찰의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2 타경의 844번입니다. 벌써 8년 정도 이렇게 지났네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물건 1번, 2번 나눠져 있습니다. 통상 이것을 우리가 개별 매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규율하는 절차법이죠. 민사집행법 98조 제1항 일괄 매각 결정 제1항에는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매각이 원칙인데 일괄 매각을 집행부문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 주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되겠죠.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부문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할지 말지는 결국 위치와 형태, 이용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매각을 결정할지 일괄 매각을 결정할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물건은요 각각 개별 매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물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300제곱이다. 건물 면적은 1447제곱이다니까 꽤 큰 건물이죠.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요, 거창 버스 터미널이 동쪽에 있고 이 물건은 거창 버스 터미널로부터 약 서쪽으로 여기 위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위치는 괜찮죠. 그래서 이 뒤편을 보면 주로 모텔들이 많이 있고요, 이용시설들이 있고 나머지 뒤쪽은 거의 원룸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면요, 지하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 1층은 소매점과 주차장, 그 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사항을 한번 보면요, 2층, 3층 현황 객실 등은 내부 벽체가 철거되어 있고 홀 상태이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층, 5층은 현황은 원룸 또는 투룸으로 대수성 공사 중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층부터 5층까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현황을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그 다음에 4층, 5층은 원룸과 투룸으로 대수성 공사 중에 어떤 사유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경매로 나온 이런 물건입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를 한번 보면요, 2003년 10월 1일 날 소유권 인정을 했고 이어서 2009년 6월 10일 날 함양농협에서 건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함양농협의 건지당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하 각종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상 전혀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물건을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창읍 대평리 1번 물건과 인간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을 보면 농지로 되어 있죠. 토지 면적은 142제곱미터. 지적들을 보면 1번 물건과 2번 물건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물건에 우리가 현황을 살펴봤지만 소매점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 주차 시설만으로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대수가 다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인근 지역 2번 물건의 2개 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숙박시설을 허가받은 이런 사안이죠. 그래서 물론 이 물건은 대수선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함께 일괄 매각돼야만 정상적으로 대수선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괄 매각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개별 매각 됨으로 해서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이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개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이제 하층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142제곱미터. 현황은 상업 나지의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등기부를 보면 특이사항이 있죠. 1997년 12월 15일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고, 종속기간은 1997년 12월 12일부터 건축물 종속기간까지니까 1번 건물이 종속하는 기간 여전히 이 지상권은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 물건, 즉 숙박시설을 허가하면서 1층 내 주차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법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즉 2번 물건에 주차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권리들은 함량농구의 건조당 설정 이후에는 매각으로 전체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물건과 2번 물건은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24일 10억 5,900만 원에 1차 매각이 진행됐습니다만 계속 유찰 거듭해서 5차, 6차까지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3년 3월 29일 날 10억 5,900만 원 매각 금액이 유찰에 대해서 33%에 해당하는 3억 4,715만 2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3월 29일 날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3월 29일 날 이날 있었던 것이죠. 저는 1번 물건과 2번 물건을 함께 입찰을 고려했다가 결국 1번 물건은 입찰을 포기를 하고 2번 물건만 입찰하게 됐습니다. 1번 물건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랬습니다. 4층, 5층이 대수술을 통해서 원룸과 투룸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시장성과 수익성이 있겠느냐를 따져봤을 때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충분한 수익률을 내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2번 물건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 만약 1번 물건만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차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1번 물건에 사용 승인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죠. 때문에 2번 물건을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1번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응찰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2번 물건에 우선 입찰을 했어. 이것을 낙찰받은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1번 물건을 낙찰받자,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결국 1번 물건과 2번 물건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입찰 마감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계약이 곧 시작될 때 앞다퉈서 이제 입찰을 응했던 많은 응찰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곧 계약이 시작되는데 이 시간대에 여러 명이 입찰장에 들어오면서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집행관에게 시간을 요청을 했고, 집행관은 이를 허락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입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기간 입찰서만 쓰면 사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뭐 한 3분 정도만 소요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8명 정도가 입찰장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공동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어서 공동 입찰자 목록에 각각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지분까지 포함해서 각각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돌아가면서 이걸 한 사람씩 기재를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또 입찰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1번 물건과 2번 물건에 동시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간 입찰서 2장, 공동 입찰자 목록 2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약 15분에서 한 20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됐던 것이죠. 입찰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입찰서를 기재를 하면서 5분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란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응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계약을 해서 낙찰이 되든 유찰이 되든 본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조급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응찰한 물건에 입찰하면 어떡하나 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원성이 자사했던 것이죠. 이제 10분 이상 지연되면서 어떤 분은 크게 항의를 하고 또 나머지 응찰자들은 박수를 치고
거의 집행관을 조롱하다시피 굉장히 집행부원 내부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결국 15분에서 한 20분 지연되면서 이분들이 입찰서를 작성을 마감을 하고 실제 마감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개항을 하면서 더 큰 소란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응찰했던 물건이 마찬가지로 제가 입찰했던 이 물건에 물건번호 1번, 2번에 응찰을 했고, 그 응찰한 결과 이분들이 1번 물건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6차 입찰 3억 4,715만 2천 원의 최저매각 가격이 진행됐던 입찰 물건에 대해서 공동 입찰을 했던 이분들이 4억 6,162만 원을 써내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4억 4,010만 원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던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고 고함을 치고 또다시 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이런 사태가 빚어졌던 것이죠. 집행관은 한참 소란이 빚어지니까 내부 분위기를 정리를 하면서 차순위 매수 신고에 그럼 정상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세요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고, 저는 5,189만 원을 적어서 사실상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을 했던 이분들은 5,161만 원을 적으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후에 1번 물건에 이의 신청을 했던 이분 기각이 됐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입찰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라고 재판 내규가 있습니다. 재판 내규의 32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찰의 시작과 마감. 제1항에는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로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 마감 시각과 개찰 시간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집행법원에서는 10시에 입찰을 시작해서 보통 11시 30분 되면 입찰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행관이 이런 고지를 했던 것이죠. 제2항에 보면 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입찰 시작 전에 11시 30분에 입찰 마감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 연장해서 11시 50분까지 거의 입찰 마감을 했는데, 집행관이 입찰 마감하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시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꿀팁입니다. 입찰 개시 당시 집행관이 입찰 마감 시간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입찰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마감은 집행관이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